저는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재는 그냥 삼성전자에서 그냥 그 엔지니어로서 또 기획자로서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근데 이제 세상의 변화들이라는 것들이 특히 한 작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뭐 트위터라든지 여러 가지 중심으로 갑자기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듯한 그 와중에 휩쓸려가지고 과연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던 것들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책도 내게 되고 또 이 분야에 관해서 같이 사람들이랑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연사로서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해드릴 주제는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결국은 아이디어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들을 어떻게 퍼뜨리고 우리가 어떤 만들어가는 우리 부족이라고 하죠. 우리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제 세상의 변화라는 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보시다가 뭐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그 자리에 주셔도 좋고요. 또 끝나고 난 뒤에 주셔도 좋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왔는 건지는 다 아시죠? 그죠? 자동으로 이걸 보시는 순간 라디오가 먼저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라디오와 팩스는 어떤 게 더 먼저 나왔을까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순간적으로 라디오가 먼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먼저 나온 것은 팩스가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팩스가 훨씬 먼저 나온 거죠. 근데 앞에서 인터넷과 라디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라디오가 먼저 나왔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뒤에 나온 이 질문에 대해서는 헷갈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대의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라디오와 팩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일반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인터넷은 대부분 우리가 태어날 시점에, 인터넷은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미 인터넷이 태동했던 시기에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았던 초기 어렸을 때에는 인터넷이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과거에 나왔던 거지, 이게 우선순위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헷갈려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 보면 여기 제 애기인데요, 이제 갓 돌 지났을 때 애기인데, 제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노트북을 쓰는 게, 그러니까 모르지만 일단 만지고 얘가 3살쯤 되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OLPC 같은 디바이스들을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던 시대에는,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얘가 5살이 돼서 유치원에 이제 입학하고 오던 날이었는데요. 오던 날에 제 전화기에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오니까 얘가 제 전화기를 빼들고 자기 주머니, 그러니까 그 통화를 딱 연결을 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 귀에는 지금 블루투스 이어셋이에요. 이걸 딱 끼고 딱 눌러가지고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5살짜리. 아직 말도 잘 못해요. 근데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이런 첨단의 디바이스를 쓰는 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게, 이전에는 기술이 발전이나 생활의 변화라는 게 그냥 크게 변화 없이 천천히 변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너무 이 갭이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자 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shift happens. 세상은 지금 변했다. 지금
이 소셜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중에서 트위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소셜미디어라는 거 기본적인 특징은 어떤 예전에는 우리가 소통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죠. 여기 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바깥에 퍼뜨리려고 해도 뭐 그 자기 친구 한 사람 두 사람한테는 전했을 줄 몰라도 그 친구가 다시 그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소통이라는 것은 단계를 거치면 굉장히 그 비용 그 특징 때문에 단계를 거칠수록 급감하게 되고 그리고 퍼져나가는데도 당연히 힘이 들고. 근데 최근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의 특징은 메시지를 순식간에 나의 작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 그 때로는 그걸 지구촌을 뒤흔들 정도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쓰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런 것들이 이런 영향을 일으킬까? 해서 저는 약간 좀 일반적으로 많이 떠도는 이야기들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존재라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가볼게요. 일단 존재라는 것은 모든 존재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예. 그냥 나왔는데 모든 자연의 모든 물질들은 모든 그 에너지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항상 그 우리 그 양자와 전자의 관계처럼 항상 서로를 끌어당기는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기를 가집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들은 항상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죠.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원래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이 지구상에 나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항상 그 우리 존재라는 것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의 주기라는 것, 에너지의 주기라는 것은 외부의 나의 근처에 있는 사람과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그 서로 타이밍이 맞을 때는 우리가 공명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이 공명의 특징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공명의 특징은 그 단순히 어떤 우리가 옛날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두 개의 위상이 만났을 때 여기서 아래 위상표에 있는 것처럼 만나면 그 위상이 더해지고 서로 반대의 위상이 만나면 감쇄하고 이런 그냥 근데 결국은 제 갈 길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배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그 공명이라는 것들이 서로 만나면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트로놈인데요.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같은 주기를 가진 메트로놈을 서로 다른 시점에 출발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메트로놈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죠. 네, 한번 보세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아까 메트로놈이 서로 타이밍이 같아졌잖아요. 박수를 쳐보시는데 맞춰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박수 타이밍이 맞도록 한번 쳐보세요. 네, 됐습니다. 네. 지금 한 3번에서 4번 정도만에 박수 타이밍이 다 맞춰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의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 있으면 보이는데 박수를 칠 때요 본인도 모르게 주위를 돌아봐요. 본인도 모르게. 앞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것들 눈에 시야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것들의 특징은 그냥 뭐 어딘가에 어떤 파동이 있으면 거기 자기를 맞추는 게 멀리 있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걸 맞추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게 어찌 보면 놓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만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메트로놈에서 보셨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 이웃에 맞춘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반딧불이 애들이 막 모여 있는 곳에서 반딧불이가 반짝반짝거리는 건데요. 우리가 옛날에 봤었던 그 반딧불이야 이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있다 보니까 띄엄띄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반딧불이가 잔뜩 모이는 지역에서 보면 한 놈이 반짝거리면 주위에 샥 퍼져나가요.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계속 이제 그 반딧불이가 퍼져나가는 모습인데 이거 잘 나오진 않네요. 이거 물고기들이 다니는 거죠. 물고기 역시 이동하는 것들이 이 떼거지 어떻게 얘네들 이렇게 움직일까? 사실 전부 다 옆에 있는 거예요. 참도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영국에 있는 다리인데 얘가 설계상의 결함으로 이제 다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모양으로 다리 위를 걷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리 위에 사람들 잔뜩 다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수만 명이 올라갔어요, 다리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타임이 다 같이 움직이죠. 네, 되게 재밌지 않아요? 공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별 생각 없이 공명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끼리끼리 살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 공명을 일으켜요. 촛불 집회 같은 것도 그렇고 평소에는 내 끼리끼리만 노는데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그 운동에 동참을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가끔씩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나는 내끼리만 노는데 분명히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 이웃과 공명을 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이라고 해서 티핑 포인트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거기에는 소수의 법칙이라는 게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는 세 종류의 그룹이 있다. 그게 커넥터와 메이번과 세일즈맨이다. 근데 먼저 메이븐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메이븐은 뭐든지 아는 사람이에요. 만물 박사. 어느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으면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이 있고 세일즈맨이 있어요. 세일즈맨은 진짜 설득의 달인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냥 몇 분만 있으면 그냥 뭐든지 다 이 사람 말을 그러니까 신뢰감이 느끼고 보험하는 사람이면 거기 보험 들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일으키는 정말 설득의 달인. 있고 또 하나가 커넥터가 있는데요. 이 커넥터가 입소문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허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허브형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커넥터를 가만히 보면 이 세 종류의 그 소수라는 건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 소수의 특징은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그중에 이제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재미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친구나 애인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죠. 여기 봤는데 정말 재밌는 거 있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끝나요. 그럼 그 이야기는 퍼져나가지 않아요. 근데 커넥터는 뭔가 재밌는 걸 보잖아요. 그럼 자기 메일링 리스트, 자기 아는 모든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퍼뜨려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메이브는 뭔가 누군가 자기한테 뭘 물었잖아요. 그럼 꼭 가르쳐 줘야 되고, 모르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세일즈맨도 사실 상대방이 나한테 신뢰감을 못 느끼면 미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커넥터를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인간 단계 그 6단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6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더라 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참 좋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누가 누군가를 안다는 걸 화살표로 그려보면요. 이제 루크가 매슈를 안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화살표를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룹을 그려봤는데 딱 보이시죠? 여기 인간관계의 맥이 보이실 거예요. 누가 여기 중심이겠어요? 네, 루이스죠. 우리가 보통 그 인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인맥을
키우고 질적으로 높이는데 되게 신경을 써라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루이스만 잡으면 돼요. 루이스만 내 친구면 뭐 루이스 통해서 알면 되잖아요. 꼭 내가 다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루이스가 커넥터예요. 루이스가 외부 세계에 공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정말 이런 커넥터 같은 사람이 있는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설문을 해서 해보면 꼭 이런 그림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 인공관계라는 거는 저런 식으로 우리는 대부분은 저기 가운데 있는 저 커넥터가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누군가겠죠. 대부분은. 그래서 그냥 저끼리끼리 놀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 외부 결국 어떤 세계라는 게 성장한다는 거는 저 커넥터가 외부 세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반대로 내부 이야기들을 바깥으로 퍼뜨려주고. 네. 그냥 공감이 가시죠? 커넥터가 외부 세계의 공명을 일으킨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에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퍼뜨려 나가려고 하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특히 소통에는 시간적인 비용도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뭔가 내가 오늘 해야지라고 오늘 어떤 이야기 퍼뜨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하루. 우리의 어떤 의지가 사실은 이어지는 시간 하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퍼뜨려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걸리면 절대 못 퍼뜨려 나가요. 왜냐면 본인부터 하루 지나면 어제는 불끈거렸었는데 오늘은 아무 생각 없거든요. 자고 나면. 소통이라는 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매스미디어를 보면 이제 이미 여기서 슬라이드 있는 것처럼 매스미디어는 초기에 건설하고 어떤 망을 까는 것 자체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지만 반면에 피어투피어라는 방식을 브로드캐스트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퍼뜨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샤워를 하듯이 메시지를 확 퍼뜨려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확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통의 비용을 굉장히 낮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통의 비용을 낮추고 결국은 소통성이 좋아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런 이유로 항상 권력의 제일 타겟이죠. 매스미디어만 잡으면 대중을 통제할 수 있죠. 왜냐면 대중들끼리는 서로 정보 교환하는 게 소통의 비용이 드니까 힘든데 매스미디어는 뭐 그럴듯하게 보여서 뿌려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보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너 그거 봤어? 너무 봤어. 그거에 공명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커넥터라는 건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리고 매스미디어라는 것은 그것의 정점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건데요. 이해되시죠? 소통의 비용이 작아질수록 공명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뭐냐면 공명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재밌게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변화의 속도가. 이제 뒤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얼마나 결국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소통의 비용을 낮춰준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소통의 비용을 낮췄더니 어떤 식으로 변화의 시간들이 짧아졌는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용자가 5천만 원을 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그 산업을 도미넌트 한다는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게 미국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라디오는 38년이 걸렸어요. 근데 라디오보다 TV는 더 많은 정보들을 더 한꺼번에 전파할 수 있죠. TV가 나온 데는 13년밖에 안 걸렸어요. TV 뒤에 뭐가 있겠어요? 인터넷이 있거든요. 인터넷은 얼마나 걸렸겠어요? 네, 인터넷은 4년밖에 안 걸렸어요. 트위터 2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트위터가 막 날렸죠. 근데 페이스북 요즘에 뉴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페이스북은 지금 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돌파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페이스북은 9개월 만에 1억을 넘었어요.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보이죠. 트위터는 140장을 쓰면 그 메시지를 공명을 시킬 수 있었는데 페이스북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링크만 단다든지 그냥 라이크 표시만 이거 좋아 표시만 해도요 거의 트위터 이상의 어떤 익스프레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더 어떤 나의 의견을 소통의 비용을 더 낮춰서도 그러니까 노력을 덜 들여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형태로 가면 갈수록
변화의 속도는, 그러니까 공명의 크기는 훨씬 커지고, 그리고 변화의 속도는 점점 짧아진다를 느끼실 수 있죠. 지금 페이스북의 성장세를 보시면 무서울 정도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위터의 성장세가 1700%씩 성장하고 뭐 이래서 트위터 대단하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또 페이스북이 뒤엎어버렸어요. 나머지 그래프들이 거의 지금 오히려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닌데 그 정도로 지금 압도를 하고 있고요. 구글의 트래픽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트위터 아마 그랬었는데 이제 포스퀘어 같은 이제 오히려 그 위치 기반의 어떤 그 소셜 어떤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계들을 하게 해주는 일종의 게임들이죠. 네트워킹 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의 발전 방향은 역시나 작은 노력으로 더 많은 공명을 할 수 있다. 이 틀에서 앞으로 나오는 기술도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결국 뒤에 또 뭐가 막 나왔다고 막 센세이션이 났다 이러면 안 봐도 아 대강 쟤는 그 더 쉬운 뭔가 모델을 찾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뭐 숫자 노름이긴 한데 결국 이 변화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10년 전쯤에는 10년 전 정도밖에 안 된, 10년, 벌써 2010년이죠. 20년 가까이 됐네. 92년에 최초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됐고, 근데 2008년에는 이제 지구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가능한 디바이스 수는 84년에 1000개, 지금 이제 몇 개겠어요. 이제 이게 2008년에 10억 개였거든요. 근데 한 해에 나오는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미디어 디바이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보면 지금 몇 억 대가 넘죠. 이건 보시는 그대로고요. 역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그 심지어 요새 트위터에서도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카페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마이스페이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마이스페이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마이스페이스가 한때 2006년, 2008년에는 2억 명이나 넘었던 사용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마이스페이스 아시는 분 거의 없어요. 좀 약간 저는 좀 물론 마이스페이스에 한국에 안 들어와 한국에 꽃을 못 피웠기 때문에도 있지만 한때는 그 굉장한 공명을 일으키던 서비스였는데 일종의 우리나라 싸이월드처럼 끼리끼리 노는 그런 용도였는데 지금은 존재조차도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앞에 보셨던 페이스북 5억 명이 넘고, 이 숫자는 막상 준비는 해왔는데 제가 발표하는 저조차도 이제 이 워낙 뭐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이걸 보여드리니까 이 가치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숫자지에 대한 느낌이 저조차도 좀 잘 없어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하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소셜 네트워킹, 소셜 컨텐츠 사이트에 얼마나 트래픽이 일어날까 딱 보시면요. 근데 이 자료를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에 이 숫자나 이런 것도 없을 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야 정말 대단한데라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숫자를 보면 그냥 뭐 1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정도로의 느낌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구글 5만 번 검색 이러니까 별로 없죠? 느낌 없죠? 이제 장난해?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그 뒤에 잠시 소개를 드리겠지만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을 때 마이클 잭슨의 그 사망을 보도했던 그 서버, 뉴스 서버의 접속자 수가 분당 600만 건이었거든요. 분당 600만 건. 그러면 실제로 그 초당으로 나누면 그렇게 안 돼요, 트래픽이. 근데 그 트래픽이요, 분당 600만 건이 인터넷 역사상 가장 많은 트래픽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워낙 억이니까 와, 굉장히 큰 것 같고 저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블로그 개수도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로그 많이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블로그 중요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많이 쓰고 있고요. 하루에 1억 개의 글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트위터를 통해서 이게 중요하죠. 트위터를 얼마나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 너 이거 봤어? 하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보통 뒤에 링크를 달잖아요. 그 링크라는 건 결국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일종의 미닝이죠. 컨텍스트. 그 링크가 하루에 1억 5천만 개가 사람들이 주고받는 거야. 1억 5천만 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딱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네이버를 가서 네이버에 뭐 뉴스 없나 하고 보고 포탈에 가서 놀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점점 커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포탈에 안 가요. 트위터에 있어 보면 사람들이 뭐 이거 봤어 하고 링크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링크들이 전반적으로 포탈 곳곳에 트래픽들이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링크들이 막 사람들이 이거 봤어 하면 사람들이 트래픽 일로 쫙 모여서 이거 보고 이거 봤어 하면 일로 막 모여가고 네트워크 웨이브 이펙트라 그러거든요. 네트워크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해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들이 순식간에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작은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 죽었어 라는 말 딱 했으면 사람들이 그래 하고 확 퍼뜨려 주잖아요. 내 말이 거의 미디어와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매스미디어라는 건 여전히 강력한 미디어죠. 그렇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만큼 파워는 아니잖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내 이야기를 주위에 퍼뜨려 나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미디어가 개인의 메시지가 미디어만큼의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소셜 미디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소셜 미디어. 소통의 비용이 사라진 이야기고, 이 수없이 많이 보이는 이 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은 이제 이 그림은 그냥 이제는 배경의 그림일 뿐일 정도로 그냥 많이 있구나 느낌밖에 없어요. 앞에서 보셨던,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는 내 공명이, 나의 메시지가 공명이 순식간에 지구촌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게 지금 나비들에 대한 형상인데요.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뉴욕에 태풍이 분다. 그러니까 진짜 매일매일 일어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것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나의 작은 기여만으로도 큰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을 뒤에서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점은 이제 뒤에 이야기들 보시면서 계속 유념하셔야 될 것들은 그 리플 이펙트라는 거. 중요한 건 트위터는 뭐냐면, 트위터를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이크로 블로그. 근데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정의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라고 부르려면 댓글을 달 수 있어야 되고 트랙백을 달 수 있어야 되는데 트위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미투데이는 그런 게 있죠. 미투데이를 보고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말해야죠.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그래서 트위터는 뭐냐, 저는 문자 메시지라고 설명을 해요. 실제로 문자 메시지 출발을 했죠. 140자라는 전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한 거니까. 근데 제가 여기 이 안에 있는 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사실은 다 전체 메시지를 보냈지만 1대1로 간 거잖아요. 이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답장을 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 사람이 저한테 문자로 메시지 보내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트위터라는 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킹 기본은 결국은 아까 보셨던 인맥의 관계, 이 사람들이 간에 이제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내 문자를 저 사람한테 보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문자를 저의 친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저 친구가 나한테 답장을 하면 나도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친구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각각 사람마다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서로 다르거든요. 다르고 오버랩돼 있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죠. 서로 모르는 친구, 나만의 친구도 있고 서로 아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들이 내가 한마디 하면 내 친구들이 한꺼번에 다 아는 거고요. 근데 내 친구 중에 누군가 보고 이거 다른 사람도 내 친구들도 알아야 되겠는데 하고 그 메시지를 리트윗이라고 해서 일종의 포워딩이죠. 자기 그룹한테 다시 포워딩을 하면 자기 쪽 인맥한테 다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게 피어 투 피어가 아니라 이제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파문이 일어나는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리플 이펙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거죠.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처럼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지 기반이 없던 사람이었죠. 근데 순전히 소셜 네트워킹의 힘으로 이 사람은 당선이 됐죠.
계속 떠드니까. 근데 보통 그 한마디 하면 나머지들은 아까 같이 뭐 선거에 이제 뭐 이 사람 뽑아줘라고 해도 내 주위에만 이야기하면 퍼져나가지 않던 것들이 트위터로 계속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누구 한마디 하면 보고 또 잊어버리고 있다면 또 누구 한마디 하면 그게 그룹 단위로 자꾸 퍼져나가니까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적어도 난 선거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 노 대통령의 당선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그쪽 지지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보통은 우리 그 일종의 노동자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투표에 별로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였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미국 100년에 절대 열리지 않았던 그 가장 큰 문제점, 그 건강법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100년 동안 안 풀렸었던 문제죠. 아직도 뭐 시코라는 영화 보면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손가락 2개가 잘리면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워낙 의료업체들의 로비가 심해가지고 의원들을 계속 지금 로비를 꽉 잡고 있으니까 지지 기반이 사라져버리면 되게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항상 이게 안 됐죠. 빌 클린턴 시절에도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거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릎 꿇고 계속 뒤에도 계속 안 돼 왔다가 당연히 그 부시 때는 더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와서 이제 오바마는 이걸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역시나 이 사람 소셜 네트워크 그대로 활용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버락 오바마닷컴이나 이렇게 가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Time to Deliver라고 헬스 리폼이 있는데요. 저거 보면 저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Tweet Your Senator가 나오죠. 그 자기 지역의 상원 의원한테 너 건강법 통과 안 시켜주면 다음에 넌 안 뽑아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보통 써라 그러면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을 해야 되지? 그런데 이쪽에 만들어내는 게 그 지역을 자기 집 코드를 입력하면,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그 지역의 그 구글 맵으로 딱 그 지역에 누가 그 상원 의원의 트위터인지 혹시는 또는 상원 의원의 그 보좌관의 트위터 계정을 가르쳐줘요. 근데 보면 여기 지도에 보면 이 시점에 실시간으로 너 이거 통과시켜줘 하고 막 이렇게 트윗을 날리는 다른 사람의 트윗이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안 뽑아줘? 막 하고 있는 거 나도 저렇게 써야지 하고 따라서 쓰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대1 구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물결 효과로 퍼져나가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뽑아줘! 그러니까 통과시켜줘! 라고 딱 했잖아요. 그럼 내 그룹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 그룹도 그냥 버튼, RT 버튼에서 리트윗 버튼 한번 눌러주면 메시지가 또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잊고 있다가 자기 그룹에 누군가 떠들면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럼 또 RT 누르게 되고, RT 누르게 되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보통은 어떤 트래픽이라는 거 일어났다가 내려가 버리고 끝나는데 얘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결국 이게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됐잖아요. 보면 뭐 근사한 표로 지금 관광법이 통과했죠. 상원 하면 다 통과했죠. 근사하게 경쟁하다가 통과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모양새가 그런 거고, 그 두려움을 그네들은 절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이 트위터의 위력은 굉장히 강력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지방선거 하면서 그 선관위가 계속 트위터에 대해서 되게 간섭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위정자 입장에서는 또는 상대적으로 이 소셜 네트워킹을 활용하지 않는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 순식간에 악의적인 메시지라고 보이는 것들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그 마이클 잭슨 이야기가 참 재밌죠. 그 TMZ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이클 잭슨이 죽었대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걸 누군가가 트윗을 날렸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뭐? 하고 그걸 다시 다 RT를 걸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당 600만 건의 트래픽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한 군데에서 그 딱 링크가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이 그쪽 확 몰려서 가는 거예요. 그 서버 견딜 수가 없죠.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좀 있다가 사람들이 기사 어디 있어? 막 하고 있다가 어디 딴 데서도 기사 있어? 라고 누가 또 링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딱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올라오는 곳마다 트래픽이 막 몰려가가지고 계속 서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보고 놀랐어. 갑자기 구글에 마이클 잭슨이나 MJ라는 키워드 검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했는 거야. 그래서 그 키워드를 입력하면 보통 왜 우리 원바이러스라고 간주가 되면 그 뭐 이상한 보안 코드 같은 거 이렇게 이상한 글자 나와서 따라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입력하라고 한동안 막 물었었죠.
그랬을 정도로 완전히 트래픽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었죠. 뭔가 촛불이다 뭐다 이슈만 있으면 우리나라 사실 일반적으로 카페나 아고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다가 트위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의 비용이 낮아진다는 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일본에서도 선거를 했는데 실제로 카페나 이런 블로그 같은 데서 사람들이 그 어떤 당파나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언급이 많다는 거, 많으면 많을수록 과연 선거에 영향을 줄까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킹 이 그 플랫폼들을 철저히 활용을 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 위구르 사태, 한족 간의 충돌도 결국은 중국이 정보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 알렸고요. 위키피디아, 여기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에서 일부러 제가 위키피디아를 언급을 했는데요. 위키피디아를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온라인 백과사전이고 누구나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1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자발적 공헌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재밌는 점 뭐냐면 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통의 비용이 낮아진다는 말, 그리고 소통의 비용이 낮아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는 나의 작은 기여, 내 작은 기여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위키피디아의 페이지 편집 수를 보면 재밌는 게 그게 나와요. 그 보면 위키피디아인들 해서 나온 게 있죠.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딱 봤더니 겨우 한 번밖에 편집을 안 했어요. 지나가다가 정말 내 평생에 한 번 편집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거 문법 틀렸네 하고 수정하는 거. 그게 하나가 전부인 거예요. 근데 보면 반면에 이 한 명, 8명, 이 누적인데요. 한 명, 61명 이런 것들 보면 이 사람들이 편집 횟수를 보면 뭐 30만 번, 10만 번 해서 이거 보면 우리 딱 그게 보이죠. 그 팔레트 법칙. 그래서 상위 20%가 나머지 80%의 뭐 트래픽을 먹는데 나머지 80% 이익을 먹는데 얘가 팔레토잖아요. 여기도 보면 팔레토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편집 분포의 그 비율을 보면요. 이게 지금 0.0%, 0.1%, 0.5%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체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 보면 이제 24만 명들, 42만 명들, 이 사람들 거의 어쩌다가 한 번씩 편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위키피디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키피디아를 소개해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때문인데요. 아까 처음에 제 애기가 만졌던 노트북이 이 OLPC라는 건데, 이 OLPC가 그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OLPC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직 OLPC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이 OLPC가 뭐냐면 그 수가타라는 인도의 한 박사가 이제 했던 실험이라고 있는데, 벽 속의 구멍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는 보면 인도의 그 일종의 부시맨처럼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지역에 인터넷이 되는 PC를 세 대를 딱 갖다 놔요.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무도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세 대의 PC를, 인터넷이 되는 PC를 딱 갖다 놓고 3개월 있다가 다시 그 마을에 갔어요. 갔더니 그 마을 아이들이 전부 다 인터넷 자유자재롭게 다루고 영어도 잘 알고 메일도 보내고 포토샵 편집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있고, 자기 친구들, 그 동네 또래 아이들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못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거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봤었거든요. 사회가 교육을 책임진다고 봤어요. 근데 그 벽 속의 구멍이라는 프로젝트가 보여줬던 의미는 결국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되게 스스로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어른들은 싫어하는 짓을 자꾸 하죠. 하는 게 컴퓨터를 딱 켜보면 처음에 윈도우즈가 뜨잖아요. 그러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딱 눌렀더니 갑자기 뭐가 탁 뜨고, 뭐 눌렀더니 소리 나면서 팝업이 떠서 뭐 경고 표시 나오고, 처음에 애들이 다 놀라고 이게 뭐지 하고 뭐 이러잖아요. 어른들도 당연히 그것 때문에 안 하잖아요. 좀 쓰다가. 근데 어른들은 하다가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만두는데 아이들은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컴퓨터 시스템은 그 특정한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요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 경우에는 저렇게 반응하고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잖아요. 피드백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는 것들을 자기 언어로 다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위에서 아래로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의 개념을 바꿨던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MIT의 니그로 폰테라는 교수가 이걸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죠. 여기 보면 되게 귀엽게 생긴 노트북이고요. 이게 무선 랜이고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200를 해요.
근데 200달러를 하는데 200달러를 주면 사실은 100달러짜리예요. 한 대는 이 나라의 아이들,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한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아니라 슈가라는 운영체제인데요. 굉장히 막 우리 윈도우처럼 쓰기 불편하게 안 돼 있고, 뭐라고 하지? 태스크, 위젯이라 그러나? 그 아이콘으로 생겨서 그냥 누르면 딱 아이콘이 띄고 뭐 이런 거라서 윈도우즈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료 운영체제라서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미 그림이 나와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아이들한테 결국은 학교에서 교재를 주려고 해도 인도 같은 나라는 11억 중에 10억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나라거든요. 근데 뭐 선생님을 주려고 하든 교재를 주려고 하든 1달러만 써도 10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위키피디아가 쓰이는 거예요. 아까 했던 1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언어로 이야기들을, 정의들을 계속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궁금한 게 있어요. 위키피디아가 자기 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가난을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교육이라고 했고, 근데 그 교육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이런 그 테크놀로지를 쓰는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 나이 작은 기여가 이 아이들을 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귀엽죠, 되게. 네. 되게. 저도 좀 빌려가지고 한참 써봤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윈도우즈를 들이댄다는 건 너무나도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정말 어른들이 봐도 쉽고, 제 아이들도 좀 써보면 금방 익숙해져서 막 만지고 놀아요. 근데 정말 지금 아이폰도 나왔고 아이패드도 나왔잖아요. 근데 참 소위 말하는 애플의 디바이스가 참 멋지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아이들도 자유롭게 다 다룰 수 있다는 거. 근데 예전에 제가 스마트폰 다 써봤는데, 그건 다 아이들이 써보다가 그냥 못 쓰겠으니까 버려두는데, 그건 아이들이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역시 이런 UX, 아이들이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사회적 배경을 지금 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재밌는 점은 이제 내 이야기를 어떻게 퍼뜨려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공동체, 내가 하는 어떤 커뮤니티,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이나 어떤 그런 쪽들의 이야기들을 어떤 의미를 만들고, 이 의미가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이 되게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됐죠. 소셜미디어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퍼뜨리는가. 이제 오늘의 주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진짜 중요한 점은 이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람들은 모두 창조적이다. 단 회사 밖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는 단 학교 밖에서. 왜 사람들은 다 창조적인데 왜 이상하게 조직 속에 들어가면 바보가 될까? 저희 회사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뭔가 자기를 움직여줄 만한 뭔가를 찾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불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컨트리뷰션 하고 싶어 하고, 물론 기본적인 나의 어떤 낮은 단계의 욕구들도 있지만, 누군가 그것을 불꽃을 터뜨려주길 바라요. 이 시대가 필요한 건 어찌 보면 불꽃 장수죠. 불꽃을 일으켜주는 사람들. 근데 그 점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조직에서 어떤 일을 주고 이거 해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당연히 이건 뻔한 이야기예요. 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그 스토리는 퍼져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할지는 하우투를 보여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부족을 만들어라. 나 혼자서 당연히 할 수 없고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도 혹시 들어보셨죠? 세대 차이는 없다. 단 입장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거 사실 부족의 다른 말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가를 저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IT 지진에 대한 성금을 거둡시다 하는 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TV를 틀 때마다 보면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몇 번 누르면 이 성금을 거두는 게 나왔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뭔가 모르는데 아기가 덮여져 있는 사진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이게 퍼져나가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IT를 도웁시다. 성금 접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회사에서 뭐 이렇게 시켜서 한 거 말고 개인이 집에서 순전히 자기 의지로 성금을 내신 분들 얼마나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네, 세 분, 네. 근데 진짜 질문이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주위에 전파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 너도 성금 내야지 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얼마나 될까요? 그냥 자기 선에서 끝났을 거예요. 하시더라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맞죠? 왜 그럴까요? 근데 반면에 다른 얘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게 뭐냐면 인브레이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해에 시간당 450명의 아이들이 죽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죽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후진국에서 죽는데 뭐 때문에 죽냐면요, 일찍 태어나서 조산하라 그러죠. 일찍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인큐베이터가 없으니까. 이 아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많은 선진국 같으면 아이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애를 잘 이제 케어를 하면 되죠. 근데 이런 나라들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인큐베이터 한 대가 2만 달러고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갖다 주겠어요? 한두 마을도 아니고,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침낭같이 생겼죠. 침낭같이 생겼는데 아이를 저기에 싹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딱 넣고 좀 넣으면 딱 저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특수 가공 처리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안 들어가도 돼 있어요. 닦으면 다 닦여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요게 뒤에다가 요런 핫팩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핫팩이 특수 물질로 만들어져서 이제 끓는 물에 끓이면 딱 37도가 8시간 동안 유지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 2개, 그리고 요 겉에 있는 팩, 요거 하나가 30달러예요. 3개 한 세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가난해도 물 끓이면 되잖아요. 물 끓여가지고 하나 데펴서 끼워놓고 시간 다 되면 딴 것도 끓여서 넣고 다 쓰면 그냥 이웃에 주면 돼요. 근데 인브레이스를 보면 이게 돈이 아니고요, 몇 개를 할까? 몇 개 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괜찮은데? 나도 하나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해도 몇 명의 아기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감하세요? 예. 근데 여기서는 돈이 먼저 안 들어오고요, 몇 개를 해주면 좋을까? 얼마나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인큐베이터를 보실 때마다 이 이야기가 오버랩돼서 보일 거예요. 그죠? 앞에 이야기요, 이거 사실 둘 다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죠? 역시 이게 우리가 스토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차이인 거예요. 당연히 앞에 거는요, 나한테 죄의식을 불러일으켜요. 당위성을 해요.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뒤에 이야기들은 그게 아니라 호기심을 만들어요. 그래? 그러거든요. 야, 되게 아이디어 좋은데. 근데 저 이야기가요, 이게 실제로 인브레이스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아는 아이 사진이에요. 근데 저 이야기 진짜 필요한 나라들은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소개했던 건 테드, 2009년 인도에서 소개했던 이야기거든요. 테드에서, 뒤에 이제 테드 보여드릴 텐데, 테드에서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나눈 것도 어찌 보면 선진국에 잘 사는 가진 자들의, 기득권들의 일종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저게 저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저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저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번역을 해서 아프리카어, 인도는 영어로 쓰니까 상관없고, 그 나라에 맞는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그 언어들을 번역을 했고요. 그 이야기들을 실제로 전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는 거예요. 정말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거다. 정말 훌륭한 발명품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서로 주고받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운동에 동참했고, 저 지역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주고받나요? 그게 아니죠. 트위터로, 페이스북으로. 소통의 비용이라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스토리의 힘을 딱 느끼시겠죠.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어떤 IT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요. 안타깝게도. 근데 저 이야기들은요, 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요새는 인브레이스 잘 팔리나? 이 생각할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은 누군가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이야기 퍼뜨려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의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의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퍼져나갈 건가 해서 당연히 이걸 방법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야기만 좋으면 뭐해, 안 퍼뜨려 나가는데. 그래서 무언가 어떤 이벤트, 어떤 걸 만들든지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뒤에 아마 엔딩으로 그런 것도 한번 느끼실 텐데, 댄싱 매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비자 광고, 마스터인가 비자 광고에도 나오죠. 이 사람은 그냥 막춤을 막 추는 거예요. 막춤 추는 영상을 그냥 유튜브 같은 그 소셜 컨텐츠 서비스에 올렸죠. 올렸는데 이 사람이 올리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또 계속 춤추면서 영상을 올렸어요. 이 사람들 그냥 보면 그냥 아무 춤도 못 추는 사람이 그냥 막 춤추는 게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이동을 했죠. 자기네들끼리 춤추고 올리고 그 재미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보는 재미에 만족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에 어디 가는지 계속 그 dancingmat.com에 가보면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 여행을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다음에 어디 가? 막 물어요. 그러면 나 다음에 어디 갈 건데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지역 방송사까지 다 출동해가지고 언제 오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완전 나중에 거의 뭐 전 지구적인 이란 말을 쓰긴 그렇지만 하나의 축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해져서 결국 이제 광고도 글로벌 광고에도 나오고, 이 사람 지금 뭐 하느냐면 놀아요. 그냥 개발자였었거든요. 개발하다가 문득 그냥 내 인생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 여행을 막 떠났던 거예요. 여행을 떠나려고 보니 이제 뭔가 좀 재밌는 거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추인검을 만드는 회사에 이제 이거 펀딩 안 해줄래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다닌 거예요. 근데 갔다 왔더니 이제 사람들 반응이 좋거든요. 다시 그 회사한테 가서 또 안 대줄래? 그래서 또 대주고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되게 이 사람 때문에 더 엄청나게 보고 광고 효과 엄청났죠. 그리고 이 사람도 우리나라도 지나갔어요. 숭례문 불타기 전에 숭례문 앞에 춤춰서 그 영상이 남아있는 걸로도 유명한데, 참 정말 이 사람 인생을 여행을 다니면서 다녔고, 그 덕분에 지금 놀고 있는데도 광고 수익을 또 살고, 참 우리와는 다른 열매에서 수익을 받은 역시 아까 앞에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요. 인도에도 이제 그 부정선거 운동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겪었었죠. 거기에 막 그 시위를 하다가 어떤 여자가 총을 맞고 죽었는데, 그 사실을 당연히 정부는 되게 통제를 하려고 하죠. 근데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의 특징은 정보를 아무리 통제를 해도요, 유선 인터넷이 아니라 무선 인터넷이 기반이 되고 위성 인터넷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트위터로 막 날리고, 트위터로 날리면서 또 어떤 일을 했냐면, 트위터를 하면 자기 프로파일 사진을 올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항의 표시로,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저항한다는 표시로 녹색의 리본을 자기 그 우측 하단에 달거나, 아니면 네 사진을 녹색 이제 바탕으로 바꾸는 거를 버튼만 한번 클릭해라. 이것만 클릭하면 네 사진을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이 운동에 동참을 한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이걸 했더니 완전히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갔죠. 저도 이거 한때 했었거든요. 했었더니 정말 나중에는 결국은 미국에 개입을 했죠. CIA까지 개입해서 야, 왜 그래? 이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결국 미안해 하고 선거 부정을 인정을 하는 사건이 생겼었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주고, 그 어떻게 하는지가 쉽다면 실제로 그 이벤트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족을 만들자. 부족. 단순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안 바꾸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사는 대로 살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항상 힘들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 내 부족을 키워야 돼요. 내 혼자서 떠들면 아무 의미가 없고, 두 명이 떠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세 명이 떠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뜻을 가지는 부족을 우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학생 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과 많은 이렇게 자녀들 간에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서로 다른 사람인데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부모는 짜증나는 게 그거죠. 맨날 내 말은 안 들으면서 친구 말들은 들어. 부족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의 세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아이는 아이의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족들끼리 만나요. 그게 직업이 됐든, 여기는 이제 불타고 있는데 소방수들이 앞에서 사진 막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제 레드햇 레이디라고 부르는데, 빨간 모자를 쓴
이 숙녀분들이 이제 서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막 이제 자기네들 부족을 만든 사진을 막 찍어서 올렸어요. 재밌는 점은 그럼 이렇게 찍고 자기네들 끝나느냐? 이렇게 이걸 소셜 네트워크에 소셜 컨텐츠 서비스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다른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부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아의 아주머니들께서 막 모여가지고 레드 레이디를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서로를 만날 수도 없고 서로 알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한 정도로 소통의 비용이라는 게 서로 가까워진 거예요. 공명의 원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소통의 비용이라는 것들이 낮아지면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이야기를 이제 더 끝으로 할 건데요.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테드라는 게 있습니다. 테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적인 공명을 일으키는 컨퍼런스인데요. 먼저 테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1984년에 시작했는데요. 원래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했던 일반적인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후로 해서 이 이야기들을 완전히, 보통 컨퍼런스는 자기네들끼리만 딱 하잖아요. 하고 끝나잖아요. 되게 지루하고. 근데 이 컨퍼런스 특징은 한 연사당 딱 18분만 발표할 수 있어요. 18분 안에 임팩트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그것께서 찍은 영상들을 전부 다 클립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고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이야기들을 올려놓고 보고 감동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퍼뜨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작년에만 해도 이 이야기들을 우리도 함께 같이 보자. 그래서 모여서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도 테드의 연사들만큼 훌륭한 이야기를 가진 연사들 데리고 와서 자체적인 행사를 하는 테드엑스라는 행사들이 조직이 됐어요. 물론 테드에서 라이센스를 줘서 만든 건데, 그렇게 했더니 지금 200개 이상의 그 지역 행사들이 생겼고, 한국에도 테드엑스 서울, 명동, 숙명, 연세, 지금 고려가 생기고 있고, 카이스트, 수없이 많은 이벤트가 생기고 있고요. 제가 지난달에 그 테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던 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500개가 만들어진 걸로 봤었는데 지금 2000개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지역 모임들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근데 이 테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이디어 월스 스프레딩이에요. 아이디어 월스 스프레딩. 이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딱 들었을 때, 아까 인브레이스 아까 들었을 때 괜찮다 생각했잖아요. 테드 이야기거든요. 딱 봤을 때 내가 그냥 괜찮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나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만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내가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영어로 돼 있잖아요 주로. 그러면 그걸 자기네들이 내가 이게 자막 번역할 거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번역자 모임을 만들어서 번역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완전 공식적인 번역 시스템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13개 언어로 번역됐고 85개국에서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1억 번이 넘는데, 이게 작년 통계였고 지금 이미 2억 5천만 번을 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픈소스 TV라는 걸 발표를 해서 방송사에서도 언론사에서도 마음대로 이 동영상 가져가라 라고 선언해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국내에서도 KT하고 지금 전부 다 이걸 하려고 막 달려들고 있어요. 연사들을 보면 이제 유명한 연사들 당연히 다 나오고요. 빌 게이츠, 제이미 올리버 다 나오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빌 게이츠 그러면 IT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회장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 있지만, 이 사람 지금 환경운동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새로운 그 테라솔라라 그래서 새로 원자력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할 수 없을까? 그쪽에 지금 다 올인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삶에서 뭐를 하는지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제이미 올리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영국의 유명한 요리사였잖아요. 요리사였고, 처음에 요리하는 거 보여주는 것 같더니 자연 친화적인 거 보여주는 것 같더니 테드에 나와서는 막 이제 미국에 왔거든요, 이 사람이. 테드의 영상을 보면, 제가 원래 테드에 갔는데 딱 보니까 그 큰 술에 뭔가를 잔뜩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무대에 그냥 쏟아버려요. 이게 뭔지 아느냐고. 이게 설탕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동안에 먹는 설탕이다. 이건 공기관이 아이들한테 하는 학대다. 아이들이 우유를 먹게 하려고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를 먹이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결국 이 우유보다 이 설탕에서 아이들이 비만이 되고 건강을 잃는다. 라고 하면서 테드 위시 프라이즈라고 해 소원을 빌어요. 난 우리 아이들이 이 설탕 좀 덜 먹게 하고 싶다. 미국 아이들한테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토마토에나 뭐를 딱 보여줘요. 보여줘서, 토마토가 감자 있잖아요, 감자.
감자요 그 캤는 거 이걸 가지고요. 이게 뭐야? 라고 보이잖아요. 유치원 애들하고 초등학생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 이래요. 감자도 몰라요, 애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잘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튀기면 되는 거. 어른들도요, 이게 요리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요리한 음식을 먹겠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은 이제 요리 좀 하자. 라는 걸 선언을 해요. 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앉아있던 사람들, 테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히 행동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럼 다 일어나가지고, 나 돈 좀 있는데, 몇 억 줄게. 나 그 트럭 회사 운영하는데 내 트럭 한 대 줄게. 내 사무실 있는데 내 사무실 쓸래? 막 그러는 거야. 그 자리에서 20억 이상의 돈이 걷어졌어요. 그 실제로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서. 근데 더욱 멋진 거는 사실은 리마커블 청중들이에요. 여기 왔는 사람들이요. 재밌는 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이번 테드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강연을 듣고 나오잖아요. 하면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에요. 이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6명이 모이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밥 먹으려면 6명이 끼리끼리 앉아야 돼요. 전 처음에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이 안 돼 죽겠는데,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밥 같이 안 먹을래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근데 외국 애들은 좀 확실히 좀 쉽게 사람들한테 접하긴 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확실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오늘 보면서 정말 감동 깊었던 얘기, 정말 멋지지 않아? 우리 뭐 좀 해야 되지 않아?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니 어디 다녀? 삼성 다녀?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시스코 망을 제공하는 월트 디즈니 다닌다. 그럼 우리 월트 디즈니 이런 거 하는데 니네들이랑 같이 안 해볼래? 이런 얘기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대, 오히려 지금 소셜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근데 테드는 그것들도 철저히 활용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이 부족을 만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인 부족이라는 것들은 온라인상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부족은 훨씬 강력하잖아요. 페이스 투 페이스니까. 여기서 이 만나는 사람들끼리 4박 5일 동안 여기서 이제 뒹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낮에 이렇게 식사를 하죠. 저녁에 되면 사람들 데리고 사막에 데려가요. 사막에 데려가서 어떤 목자기에 떨궈 놓고 버스가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밤새도록 사람들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파티하고, 사람들 아침에 나오면서 제안을 해요. 그냥 동영상 테드를 보는 게 너무 그냥 그것도 재밌지만 우리 좀 재밌게 보자. 아침에 잠옷 차림을 안 나올래? 막 그래요. 근데 재밌겠는데? 막 그래요. 실제로 아침에 오른쪽 위에 사진 다 근데 실제로 잠옷을 입고 다 나오는 거예요. 컨퍼런스에 잠옷 입고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테드는 지금 테드 2011년도 컨퍼런스가 이제 열릴 거잖아요. 테드를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6,000를 내야 돼요. $6,000. 테드 액티브라는 것에 가려면 $4,000를 내야 되고, $6,000라는 돈은 미국인 평균 연봉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1년 전에. 2011년도 끝났어요, 예약. 전 당연히 예약을 했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뭐냐면, 부족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2011년 행사합니다. 그럼 블로그나 언론에 홍보할 것 같죠? 한마디도 없어요. 사이트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010년도 올해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요. 이 내년에도 올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부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년에도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 막 경쟁해서 못 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제 친구한테도 내년에 테드 액티브 가자, 테드 가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막 신청하려고 보면 난 어떤 이유로 까먹어버려서 신청을 못 했는데 내 친구는 가버리는 거야. 결국 정작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못 가는 사태도 생기기도 할 정도로 부족을 기반으로 한 이벤트들은 사실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중요한 거는 스토리, 아이디어 월스 스프레딩, 스토리를 부족을 만든 거예요. 네, TEDx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TED.com
가셔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번역된 것도 보시려면 테트닷컴에 가셔가지고 트랜슬레이션에서 코리안을 선택하셔서 한국어로 번역된 거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tedxseoul.com에 가셔도 됩니다. 이그나이트 서울도 있고 몇 가지 행사들이 더 있는데 박캠프라는 행사도 있고요. 이것들의 재밌는 특징들은 저게 없어요. 그 주체가 없어요. 여기서도 보면 5일차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오거나이저가 네 요번에 첫 번째 순서하고 두 번째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첫 번째 하려고 포스트에 붙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날에 자기는 시간이 되니까 붙였는 거예요. 붙여서 봤더니 첫 번째 여기 다음에 내가 하는 게 낫겠어. 그럼 포스트 떼었고 첫 번째 날 뒤에 딱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다시 옮겨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예요. 나와서 발표를 하면 돼요. 완전 자유죠. 근데 이것들은 철저히 부족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죠. 이거 역시 소셜 네트워킹을 활용을 하고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많은 종류의 지금 박캠프들이 일어나서 활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그 트윗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냥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 한번 모이자 모이는데 350명이 왔어요. 왔는데 전 처음으로 스탠딩 파티를 해봤어요. 스탠딩 파티. 그냥 와서 가지고 뭐 멀쩡하잖아요. 인사하고 뭐 명함 주고받고 뭐 좀 이야기 좀 할 게 없으니까 괜히 그냥 맥주 짓고 맥주 마시고 있고 처음엔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거 다시는 안 와야지라고 처음에 조금 겪는다 이제 이런 거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이런 행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스탠딩 파티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원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전까지는 이런 패러다임에 이런 모델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파티라는 것들을 근데 막상 해보니까 우리한테 맞는 우리 파티 문화가 또 있는 거예요. 제 책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또 재밌는 점이 그거죠. 세상의 변화에 관해서 어떻게 발전할 건가에 관해서 써보자 라고 시작부터 트위터를 활용을 했죠. 하니까 아무도 참여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주제들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주제 다룰까? 아무도 참석을 안 해요. 근데 점점 이제 대표 저자부터 먼저 시작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쭉 쓰기 시작하고 이제 뭐 소셜 비즈니스 아니면 뭐 소셜 무브먼트 뭐 아니면 어떤 세상의 변화 자체에 관한 거 이렇게 막 다루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트윗 페스티벌 이야기 했잖아요. 나 거기도 갔는데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 여기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제 사진 그러니까 제 사진 드리면 안 될까요? 오히려 보통은 사진을 내가 가져오고 사진 쓰면 안 돼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 사진 있는데 이거 쓰세요. 내 글이 있는데 이 소셜 그 미디어라는 게 뭐가 있는가 해서 보면 우리 소셜 미디어, 소셜 컨텐츠에서 사실은 구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구분을 딱 나름대로 다 정리했다고 썼는데 누가 봤을 때는 이건 소셜 뉴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하고 소셜 뉴스에 관한 것도 써서 주는 거예요. 점점 내용이 채워져 가면서 내 눈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동저자 2명 포함해서 186명의 참여자들이 만들어서 이 책을 만들었고요. 당연히 그 표지들이 보이시죠? 이 표지가 이 표지를 뭘 할 건지도 전부 다 투표를 해서 다 했어요. 이 표지 사진 전부 다 팔로워들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책을 막 보잖아요. 책 표지 특이하네 이러다가 잠시 뭐 중얼중얼 하다가 대화가 멈춰요. 가만히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겠어요? 네, 자기 사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뭐랄까 인간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 사진은 순식간에 찾아요. 여기 있네 그러면 순식간에. 그러면서 책 내용은 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좋은 책이다. 정말 진짜 책 안에 보면 안에 있던 내용인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팔로워드 사진들을 다 갖다 붙였고요. 책 표지로. 그리고 책 안에 보면 기여했던 분들의 트위터 아이디를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 팔로워들이 있고 또 팔로워 상관없이 이 책에 참여하신 분들의 아이디를 책에 다 담았어요. 담았고 추천사를 써주세요라고 다 요청을 드렸죠. 그러니까 100명의 추천사가 모이는 거예요.
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경만 형님으로 유명한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님, 정동영 의장님 같은 분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죠. 근데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재밌는 점은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에 한 달에 나오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돈을 들이지 않고는 절대 이 책을 홍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구조는. 보면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0위까지는 전부 돈을 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마케팅에 출판에서 마케팅 하는 방법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재기예요. 책을 내가 신문에 광고를 내면 그 신문을 받은 사람이 책을 살지 안 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재기를 하잖아요. 책을 한 권 사잖아요. 그러면 그 책은 혹시 한 권 팔린 거거든요.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카운트가 당연히 많이 팔리는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는 책들은 사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교보를 포함해서 많은 그 서점에 가보면 책 가판대에 보면 책들 쌓여 있는 거 있죠. 다 요거 하나에 몇십만 원.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안 들이고서는 책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소셜미디어를 한번 활용해보자.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트위터에서 계속 이 책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들이 점점점 완성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나올 때쯤 되면 사람들이 트위터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 마케팅에 돈 10원도 안 썼어요. 안 쓰고도 계속 2달 가까이 베스트셀러, 사회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유지하고 있었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능해진 시대가 된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마케팅 비용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책의 그 생산 비용 자체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출판사가 손익분기를 맞추려면 최소한 3,000권을 팔아야 돼요. 그럼 못 맞출 것 같잖아요. 그럼 책을 안 내주거나 아니면 네가 저자한테 유명하지 않잖아요. 저자한테. 그러면 네가 한 1,000권 사줘 이래요. 그래서 많은 저자들 집에 가보면 자기 책들이 쌓여 있어요. 책 안 가져갈래? 뭐 이래요. 쌓여서. 그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훨씬 그 분기점을, 손익분기점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셜미디어라는 것들이 비즈니스 자체의 구조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1인 규모 출판사들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이유랑 무관하지 않아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사실 어찌 보면 그런 면의 혜택을 보고 있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 한마디로 그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나의 어떤 리더에 의해서가 아니라 플랫폼이다. 뭔가 함께 할 만한. 근데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토리와 how to,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부족을 만들어라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이제 언급을 했던 건데,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일까를 되게 많이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건지를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것인가. 그것들을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엔딩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 윤정수 판사님이 하셨는데 너무 멋진 말이라고 제가 카피를 해왔는데, 윤정수 판사님의 자기소개를 처음 옛날에는 나는 프로젝트 리더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직에 리더는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조직이 항상 수식적인 구조잖아요. 조직에 리더가 2명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리더가 많을수록 그 조직은 경직되고 그 조직은 망하기 쉽죠. 근데 윤 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프로젝트 리더가 아니라 프로젝트 리드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리드가 뭐냐면 깃발을 들고 뛰는 사람을 말해요. 깃발을 들고 뛰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 조직에. 근데 이게 실제로 그 테드에서 소개돼서 많이 최근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리더십이라는 것은 과장돼 있다. 리더십이란 과장돼 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조직의 삼성도 그렇고 막 정말 잘 되는 것들은 마치 사장님 또는 회장님, 어떤 리더의 몫인 것처럼 되게 많이 비추잖아요. 그래서 보면 The Most Admired Company에서 존경받는 기업, 존경받는 CEO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과연 그럴까 해서 최근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CEO를 실질적으로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은 그 CEO를 따르는 팔로워, 추종자에 의해서 가능한 거다. 리드들에 의해서 가능한 거다. 릭 워렌이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이제 테드에서 나와서 하셨던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이, 전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그 모세야 네 손 안에 든 게 무엇이냐라고 묻거든요. 근데 우리 손 안에 든 게 뭘까? 근데 그 안에는 재능, 배경, 교육, 자유, 네트워크, 기회, 부. 사실 우리 손에는 일종의 이게 우리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기득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손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문했던 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탁 놓으니까 그게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주워라고 하니까 그게 다시 짝대기로 변하는 거야. 그게 나타냈던 컨텍스트가 뭐냐면 결국 네 손에 들어있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거냐. 너의 재능과 너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저도 그런 말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로 지금 새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을 함께 의미 있는 세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보자. 우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감사합니다.